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미래정당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소수 의사를 100% 반영하는 그런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애초부터 원천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한 3,000개 업소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휴업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정부가, 여야가, 정치인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빅텐트를 만들어서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홍규입니다. 다시희망 대한민국 특별한 서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빼놓은 나머지 평생을 이 대전에서 살아왔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대전에서 각종 봉사단체 임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각종 포럼, 위원회 등 사회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지냈고요. 또 라이온스 등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전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수차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내용을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수사를 수사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일부 보도된 내용 같고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임명을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거쳐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전 사건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사건은 전에 발생했죠. 그 전에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 이것이 지금 요즘에 와서 문제되는 이유 특히나 현 정권이 검찰총장으로 검증을 거쳐서 임명을 해놨는데 임명을 해놓은 이후에 조국이나 기타 유재수나 울산시장 사건이나 이런 살아있는 권력의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어떻다, 가족이 어떻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하라는 상대방 측의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고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일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라고 한 의도 진심이었습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를 계속 억압을 하고 겁을 주고 공수처를 들이대고 기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까지 문제를 삼는다는 건 실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만약에 장모나 본인 가족 관련 비리 수사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실제 죄가 된다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서 윤석열 총장의 마치 검찰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그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현재의 수사에 대해서 자꾸 억누르려는 수사를 겁박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상대방 측의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라는 게 지금 MBC나 뭐 이런 언론사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이런 데서 저희가 그 언론사 구체적으로 거론 않습니다만 언론사들이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격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잡아서 제가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윤석열 총장 보도했던 그 언론사가 그 트렌드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싸잡아서 해서 상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시는군요.
예. 미래통합당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예. 작년 그 패스트트랙 3법 중에 네. 선거법 개정이 가장 우리 여야가 격돌한 부분인데요. 서로 몸싸움까지 하고 국회에서 또 서로 린치까지 해서 또 서로 기소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기형적인 선거법 탄생은 비례정당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구자유한국당이었죠. 만약에 선거법을 그대로 강행하면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당을 위성정당을 본인들이 위성정당이라고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그런 위성정당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형적인 선거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폐지돼야 될 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형적인 정당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매정당, 위성정당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네. 모 정당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자체의 스스로의 그들 자체로 공천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 한국당의 대표하고 일부 의사 불협지가 있어서 일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순리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기형적인 정당이 출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거법을 정상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네. 국민의 표의 등가성, 형평성 이런 걸 고려했다고 합니다만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다른 국가들을 보면 네. 결코 순리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알바니아를 비롯해서 외국 사례들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사태들이거든요. 이런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해서 아마도 정당 이름도 모르는 정당이 수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완벽한 등가성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다수의 옳은 의견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는 다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다수의 의사를 소수 의사를 100% 반영하는 그런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선거법 개정안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실험을 해서 안 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너무 이상에 몰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한 거고 예. 그에 대한 응징의 예. 방법으로 예. 비례 정당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근데 만들었지 처음에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소상공인 사업 전문 그 업종에 예. 대기업이 침투한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예. 오로지 그냥 그 표의 등가성보다는 예. 그 대의민주주의에 더 충실한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의당도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렇죠. 이상과 현실이 차이인데 네.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는 옳은 다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관련돼서 예. 코로나19가 관련돼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제의했어요. 예. 뭐 일부에서는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될 때지 영수회담을 할 때는 아니다. 예.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요 며칠 사이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네.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과거에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예.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여러 가지 그 국가 재난 사태하고 맞먹는 어마어마한 국가 비상 사태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 사태는 90년대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그 비상 사태거든요. 네. 영수회담 여야를 방문한 전체 정치권이 빅텐트를 만들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야당이 생각하는 정말 해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우리 여야 정치인들을 다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부에서는 추경이나 빨리 해주지. 예. 뭐 정치적 쇼 행위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경에 적극 협조했고 오히려 이번 재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당론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되신 가족분도 있고, 네. 폐업한 병원, 폐업한 소상공인들,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있고, 네.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일부 또 폐쇄된 지역인 이 등급,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자금을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정말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집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 1인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포괄적으로는 찬성한다. 찬성합니다. 예. 예. 아니 진짜로 그 일용직 그 관련된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이 일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요즘 뭐 하다못해 문화예술계통 같은 경우에도 MC라든지 공연하는 사람들은 100% 프리랜서고 소상공인인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 출연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 상점가, 상인들, 식당, 의료업계, 심지어 그 대형 병원의 환자가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어서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만 어쨌든 이 위기는 나라 전체의 위기거든요. 해당 의료기관, 해당 상점, 해당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정부가, 여야가, 정치인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빅텐트를 만들어서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 대응하는 게 세계적으로 보도되는 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반대 의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애초부터 원천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네. 청와대가 처음에 모든 것을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의료인들, 전문적인 의료인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 이 방역 체계, 방역을 잘하고 진료를 잘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 선별 진료소, 이 세계적인 그 시스템, 이것도 의료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일부 방역 체계에 있어서 잘 대응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폄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헤드탑, 소위 이제 지휘 체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사, 이런 것들이 열심히 지금 스스로 이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의료인들이 헌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막말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입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우리 시민들이 노력, 그리고 의료 전문인들이 노력을 열심히 응원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진료본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의술하고 또 예,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예, 예. 질본이라는 데가 예. 사전에 이 준비되어서 전문가들이 지금 뭐 그 본부장도 의사이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물론 건가요?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지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의료인들 의료의사협회에서 6차례에 걸쳐서 원천을 차단하라, 네. 중국발 원천을 차단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고 의료계가 지금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더 잘 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화내실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점수를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세계적으로 예. 보면은 뭐 예.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에서 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는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부의 그런 뭐 최선을 다하는 어떤 방역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어록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야당으로서 슈퍼 전파자는 청와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메르스보다 수십 배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한 대처에 대해서 야당,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서 했던 그런 어록들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어떤가요? 지금 뭐 저희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그래도 활동을 좀 하셨을 거야,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악수도 못하고 명함을 주어도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대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은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인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구별 지원금, 이런 차등 지원금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온 대책을,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평판 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쭉 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대전은 자연재해로부터 또 그 다음에 보건위생 환경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아주 모범적인 도시였는데 이번에 24번째? 5번째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멈추도록 철저히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워진 예산도 마찬가지로 실제 피해를 입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대전 충청권이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보거든요. 대구하고 경북 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라고 돼요. 그에 못지않게 저희 지역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뭐 야당이긴 하지만은 아직 뭐 후보시고 예비 후보지만은 좀 더 이렇게 당내에서 바람권을 높여서 충청권에 대전에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에 그 예컨대 이미용업소, 연구화장, 문신, 네일아트 뭐 이런 업소가 대전 시내에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협회 일부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을 어저께 뵀는데 한 3,000개 업소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잠정 휴업?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런 예에서 보듯이 모든 업종이 지금 중단이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사실상 어마어마한 피해거든요. 전쟁 수준의 피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지역이라고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아주 청정 지역인 다른 지역들도 네. 불과 환자가 한두 명밖에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들조차 이 코로나로 거의 인한 동일한 수준의 방역을 그렇습니다. 보여주잖아요. 네, 방역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대부분 업소들이 실제로 손님이 줄고 있고 예. 여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둔산동에서 가장 핫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대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부분 잠정, 무급, 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네. 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사정이라서 이 피해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철저히 피해 산정을 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보면 거리에서 뵈면은 양홍규 변호사는 착한 사람이다. 마음 좋은 사람이다. 예. 근데 역시나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는데도 이렇게 배려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얘기야 뭐 하자면은 끝이 없겠지만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현 상황에 대한 부분과 이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좀 들어봤고요. 뭐 표 좀 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민들한테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코로나로 지치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처의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위생, 보건, 환경까지 이 정부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이 정부 그동안 잘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권력이 되어주기를 우리도 출범 시기부터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3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대전도 지금 인구가 1년에 5, 6년 동안 만여 명씩 줄어들어서 153만까지 올랐던 인구가 2030년도에 이 180만을 예상을 한 도시였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활기를 잃고 노잼 도시, 재미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 살려야 되고 그리고 활기를 잃은 대전 정말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저 양홍규가 정말 대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이 도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몸바쳐 헌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